저기 원래 이달에 이제 그 정세 이야기할 적에 뭐 딱히 뭐 긴급한 사안이 없어가지고 시끄러워서 우리가 그 연방 준비제도 있잖아. 그거를 좀 더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연방 준비제도에 대해서 좀 준비를 했거든. 근데 5월 중순쯤에 갑자기 머릿속에 스치는 생각이, 만약에 앨런의 그 계획이 실패하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이런 생각이 문득 스치더라고. 그래서 야, 그러면 다음 달쯤에는 만약에 앨런이 실패하면 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구나 하고 있었는데, 하순호에 들어서니까 이제 그 대만 그 총통 선거가 끝났잖아. 끝나면서 저기 그 중국에서 대만을 포위하고 포위했었지. 그 리젠 작전인가? 그런 걸 했잖아.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전문가들은 그러더라고. 합의된, 그러니까 그 대련 같은, 그러니까 합을 맞춘 대련 같은 뭐 그런 거니까 무시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 무렵에 또 이제 미국에서 이제 워게임 시나리오가 하나가 나온 게 있거든. 근데 이제 그게 대만의 심리전을 펼 것이다. 그래서 총을 안 쏘고 항복을 받아내는 그런 심리전을 쓸 것이다 라고 하는 워게임 시나리오가 하나가 나온 게 있어. 그래서 요것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구나 그러고 있었는데, 5월 31일이었지? 미국의 무기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해도 좋다 라는 뉴스가 나오는 거야. 이건 굉장히 앞으로 향후 정세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할 수 있으면 연중까지, 그러면 좀 시간이 좀 길어질 수도 있거든. 1부, 2부로 나눠서 그러니까 2시간 정도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한번 시작을 해볼게. 한 2시간 해도 되잖아. 요새 왜 이렇게 정세가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요? 그러니까 좀 장기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지. 조용히 넘어갈 줄 알았거든. 그래. 자, 이게 이제 1992년이 그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됐을 때잖아. 그러니까 91년도 말이지.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해체된 거는 92년이고, 난 92년으로 기억을 해. 그래서 지금 원래 내가 드니프리강 유역을 경계로 해가지고 러시아가 완전히 그 드니프리강 이쪽 동쪽인가? 동쪽을 완전히 장악을 했을 때, 그럼 이제 이제 전쟁이 끝나겠구나 해서 그 재건주 들어갔거든. 결국 그러니까 손해는 안 봤는데 결국은 이제 실패한 투자였지 그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때 이제는 전쟁이 끝나고 휴전이던가 종전이던가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들이 그냥 거기서 도착 상태로 참호전으로 가고 결국 휴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했던 거거든. 근데 이 미국에서 지원이 늦어진 거야, 우크라이나에.
나토에서도 마찬가지고 지원이 늦어지면서 러시아가 계속 진군을 하는 거지. 우크라이나는 밀리고 이러면서 밀리니까 이제 미국하고 그러니까 미국보다는 이제 나토에서 유럽에서 먼저 지원을 결정하고 미국은 그 의회의 결정을 기다리고 이런 상황이 됐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뭐 결국은 1단계가 드니프리강 유역까지일 거야. 그러니까 이제 푸틴이 전쟁을 하기 전에 일단 92년도로 가보자. 우크라이나와 그 다음에 또 한 개 카자흐스탄. 이게 난 전쟁이 나면서 우리가 러시아 혁명사에서 굉장히 익숙한 지명들 있잖아. 하리코프라든가 오데사라든가 지금은 하리키우라 그러지. 하리키우라고. 근데 하리코프, 뭐 오데사 이게 원래가 그 제정 러시아지. 제정 러시아에 같이 속해 있던 땅이었어. 그다음에 그리고 스탠 카라친의 노래 보면은 돈 코삭이라고 나오잖아. 코사크 기병대. 네. 그 적군하고 싸웠던 네. 백군 그 최대 전투 신령. 돈 코사크가 뭘 말하느냐면 동강 유역의 코사크족이고 또 이제 드니프리강 유역의 코사크족이 있다고. 이 코사크족이 뭐냐면은 카자흐스탄 유목민을 말해. 얘가. 주류를 이루나. 근데 걔네들이 이제 넘어온 거야. 러시아로 넘어와가지고 돈강 유역이나 드니프리강 유역에서 이제 정착해서 살았던 거지. 그러니까 이 소비에트가 해체될 때 우크라이나에는 군수 공장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핵미사일이 여기 다 있었어. 핵미사일이. 그리고 발사하고 실험하는 데는 어디냐면 카자흐스탄이었다고. 이거는 연방에서 안 빠져나갈 줄로 서방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 이 두 지역만큼은. 두 나라만큼은 소비에트가 해체돼도 러시아에 그냥 속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얘네도 독립을 하는 걸로 결론이 나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우크라이나에 있던 핵무기 전부 러시아로 다 옮기고 그랬는데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니었어요? 우크라이나가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니었어요? 아니 핵무기 다 러시아로 가져갔지. 다 옮겼어. 네. 러시아는 그래서 우리는 핵무기 없이 평화롭게 살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처음에. 그리고 군수공장도 다 옮겨버리고. 그랬는데 그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기로 하면서 푸틴이 이제 그 슬라브 전쟁하기 전에, 그러니까 5기 지금 5기지 푸틴 집권, 5기 집권을 앞두고 논문을 냈는데 그게 뭐냐면은 슬라브 단일 민족에 관해서 내고 이거를 수복을 해야 된다. 수복을 해서 동진에 오는 나토에 대항을 해야 된다. 라는 그 입장을 이제 밝힌 거야. 밝히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전쟁이 아니고 군사작전인 거야. 수복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중국도 같은 입장인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러시아가 알잖아. 자기네의 어떤 그 전쟁 수행 능력, 나토의 능력 이런 걸 비교해 봤을 때 우크라이나를 다 먹을 수는 없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드니프리강을 경계로 1단계 목표를 삼았고 그거를 성취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끝나는 게 맞아. 근데 서방의 대응이 늦어지면서 근데 언제든 적절한 타이밍이 오면은 우크라이나를 다 수복을 하겠지. 근데 지금은 1단계 드니프리강 유역까지. 근데 기회가 왔으면 더 가야지, 당연히. 기회가, 미국과 유럽이 주춤하고 있는 사이에 기회가 왔고, 더 넓힌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유럽이 화들짝 놀란 거지. 유럽이 놀래서, 스웨덴에서, 정찰기 지원하고, 그리고 뭐 탱크 지원, 다른 데서 이제 탱크 지원하고, 군사비 지원하고 하면서 다시 공세를 펼치고 있고, 일단 미국이나 유럽의 입장도 거기서 더 밀리면 안 된다. 드니프리강까지는 좋다. 근데 더 밀리면 안 된다. 라는 입장이고, 거기서 절충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러시아가 이렇게 병참이 길잖아 지금. 병참이 길어서 장기적으로 전쟁을 지금 상태에서는 더 못 끌고 갈 거라고 봐. 근데 어쨌든 드니프리강 위협까지 회복을 하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옛날에 했던 군수공장들 다시 가동하고 하면은 이제 병참이 가까워지면은 우크라이나 남은 거 포기하지 않을 거야.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전쟁을 해야 돼, 얘네들은.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누가? 러시아가. 보급이 더 필요하고.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건 반도체. 반도체. 전쟁을 하려면. 예. 안 그러면은 뭐 지금 드론을 만들려도 미사일을 만들려도 반도체 없이 못 만들잖아. 그거를 해줄 수 있는 데가 중국이야. 네. 그러니까 한국하고. 그러니까 어제 뉴스에 갑자기 긍정적인 제스처. 그 이유는 이제 장기전을 가려면 반도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한테 믿고 해서는 안 되는 거야. 한국한테. 자, 그런데 그걸 이제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가 갑자기 이제 그런 태도를 취한 거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저기 또 헤즈볼라하고 또 이스라엘하고 이거는 이제 뭐 좀 더 봐야겠지. 다만 이스라엘이 점점 더 궁지로 몰리는 것 같은. 이스라엘은 계속 전선을 넓혀야 돼. 네. 계속 전쟁을 이어나가야 돼. 이미 지금 이스라엘 지도부는 국내적으로든 국제적으로든 설당이 없어. 일단 이 전쟁을 계속 이어가야지만이 권력을 유지할 수가 있어. 그래서 뭐 이거는 뭐 굳이 뭐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 근데 이제 대만이 국민당과 민진당이 있잖아. 지금 민진당에서 총통이 나온 거잖아. 민진당이 원래 뭘 주장했냐면은 대만 독립이거든.
어디로 무엇으로부터의 대만 독립이냐면은 원래는 중화민국으로부터의 대만 독립이야. 장개석. 1949년도에 이제 얘네가 대륙에서 패배하고 그 국민당이 대만으로 넘어왔잖아. 대만으로 넘어와서 여기다가 이제 중화민국 정부를 세우면서 얘네들에 대항해서 대만 독립을 외쳤던 애들이 얘네들이야.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이게 금기어가 된 거야. 시진핑가 지금 이제 대륙 정부지. 얘네도 이거를 이제 함부로 입에 꺼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근데 이제 얘네가 원래 얘네가 친미고 얘네는 친미가 아니었어.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하는 거야. 변하면서 얘네도 이제 친미 성향이 이제 그러니까 좀 많아진 거야. 얘네 당내에. 그러면서 지금은 얘네가 그 이상하게 된 거야. 얘네가 이제 친중이 돼버린 거야. 그리고 얘네가 친미가 돼버린 거야. 헷갈리게.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서 그러니까 얘네들이 둘 다 어쨌든 친중이 아니고 친미도 친미가 아니고 그런 애들이야. 원래 이제 그 계보에서부터 보자면은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어차피 똑같아. 대륙과 대만을 분리한다는 거야. 둘 다. 기본적으로. 그게 이제 기본값이야. 기본값이고, 그리고 이제 그 중국은 이제 최근에 이제 시나리오가 나온 게 위협 1단계, 2단계가 내부 분열, 이간 예. 내부 분열, 3단계가 공세, 4단계 항복.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섬을 이렇게 포위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대만의 그 위협을 가하면은 야, 우리는 어차피 중국 사람 아니냐 하는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으로 나뉠 거라는 거지. 분열이 될 거라는 거지. 분열이 됐을 때 내부적으로 이렇게 분열이 됐을 때 그때 이제 해상 봉쇄를 하면은 총 한 방 어차피 이게 현재 물론 이제 미군이 많이 미국의 전력이 분산돼 있긴 하지. 분산돼 있어도
그래도 미국하고 싸워야 되는 거거든. 어쨌든 대만을 먹으려면. 그러니까 옛날 이제 홍콩 방식, 홍콩을 홍콩이야 뭐 이제 계약에 의한 거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고. 이렇게 내부 분열, 그 다음에 이제 봉쇄를 하면은 사실 이거는 이제 그래서 미국이 가끔 그 자유항행인가 작전, 자유항행 작전하면서 이렇게 대만 해역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 함대를 끌고 결국 부딪히지. 봉쇄를 하는 순간에 부딪히는데 뭐 이런 시나리오도 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이런 워게임 시나리오를 이제 했는데 이번에는 뭐 민간 기업 분석하는 회사하고 했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이런 게 있는데 그렇지. 뭐 어쨌든 중국은 대만을 포기하지 않아. 그리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포기하지 않고 이제 그 전쟁은 상수가 된 거지. 상수. 국지전.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러면서 이제 그 유럽도 각국의 그 군사비, 국방비지, 국방비가 GDP의 평균, 그러니까 1.4% 정도 그동안 그 정도였었는데 이제 내년도 국방 예산은 대략 한 2% 정도로 증액이 된다고. 증액이 되고, 그러니까 옛날 그 양극화되던 동서 양극화되던 그 시기로 이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거야. 돌아가고 있어. 그러니까 한국도 결국은 이제 그 흐름. 네. 어쨌든 편에 서야 된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러시아가 어쨌든 그 스위프트에서 배제되고 하면서도 이렇게 버티고 있잖아. 스위프트가 그 국제 결제 시스템. 예. 그러니까 중국이라든가 또는 이제 그 브릭스 나라들이 그때 이제 쇼크를 먹은 거지. 달러를 들고 있어도 소용이 없다. 소용이 없고 그럼 뭘 들고 있어야 되나? 그래서 금을 사들이고 원유를 사들이고 막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중국 같은 나라는 계속 이제 미 국채 내다 팔면서 금 사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원유도 계속 사들이고 그러고 있거든. 이게 이제 과연 효과적인가? 뭐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좀 짚어봐야겠지. 이러다 진짜 세계대전 날 것 같아요. 세계대전. 하긴 오늘 러시아 함대가 카리브해를 향해서 출발했다지? 네. 카리브해에 이제 쿠바가 있고 또 하여튼 뭐 러시아 동맹이라고 쿠바, 아이티 뭐 그런 나라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정박하면서 작전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일단 세계는 찢어졌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 요거를 한번 또 봐줘야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연준을 좀 보려고 그래요. 연방준비위원회.
준비 제도 페더럴 리저브 시스템. 네. 연방 준비 제도를 아주 철저하게 해부한 사람으로 순흥빈인가? 화폐 전쟁이라는 그 책을 썼던 중국 사람이 있거든. 되게 센세이셔널 했었지 그때 당시에. 그 사람이 한 말이 있어. 연방 준비 제도에는 준비도 없고 제도도 없다 라는 말을 했었는데, 연방 준비 제도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 FRB가 있고 보드. 의원회가 아니라 이사회예요. 이사회. 예. 그 다음에 연방 준비은행이 있어. 네. 이것도 FRB.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 헷갈리잖아. 연방준비은행은 그냥 놔두고 얘네를 바꿔버렸지. 그냥 앞글자 빼들어. 앞글자만 따가지고 그냥 빼드라고 불러라 우리를.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서 지금은 패드라고 부르지. 그러니까 이사회가 있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있고 연방은행이 있고 그 다음에 공개 시장 FOMC 공개 시장 무슨 의미야? 뭐지 이게? 이름이 정확하게? FOMC가? 이렇게 세 개가 있어. 공개시장위원회. 공개시장위원회. 연방공개시장위원회. 1860년이면 1915년인가 13년인가. 그다음에 1935년. 요거는 이제 6주에 한 번씩 열리는 거야. 6주에 한 번씩. 그러니까 1년에 한 8번? 8번 정도 열려서 거기서 이제 금리 결정하고 돈을 얼마나 풀 건지 또는 흡수할 건지 이런 거 결정을 하고. 연방은행은 13개가 있어요. 13개. 연방은행. 그 다음에 이사회가 14명이 참석하나? 대통령이 임명을 해. 7명과 7명 더하기 5명 더하기 1명. 14명이 아니네. 몇시면? 그러니까 7명은 대통령이 지명을 해서 의회의 그 동의를 거쳐야 되고, 5명은 5명은 연방은행에서 13개 연방은행에서 이 은행장들이 돌아가면서 맡아. 근데 여기서 뉴욕 연방은행장은 항상 포함이야.
그리고 한 사람은 이제 연준 의장 요렇게 맞나? 여기서 한 명 뽑는 건가? 근데 어쨌든 처음에는 여기 의장도 바뀌고 다 바뀌지만 뉴욕 은행장은 무조건 들어가는 거야, 여기 이사회에. 그래서 원래는 연방은행이 좀 힘이 좀 더 있었어. 근데 이제 1934년과 35년도에 은행법을 만들면서 요렇게 제도를 만들고 그러면서 이사회를 연방은행 위에 두게 된 거야. 이쪽으로 힘을 더 실어준 거야, 이사회에. 그러니까 지금은 이사회가 연방은행보다 좀 더 힘을 가지고 있어. 그게 그렇게 결정이 된 게 1935년이에요. 그럼 이제 이 연방준비제도는 중앙은행이지, 미국의 중앙은행인데, 자, 이건 그럼 공기업일까 사기업일까? 공기업 같은데 사기업이에요. 여기에 대한 이제 슬픈 얘기를 좀 해야지. 원래는 출발은 공기업이었어. 출발은. 그게 이제 1791년이거든. 1791년에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가 누구 있지? 조지 워싱턴. 조지 워싱턴. 그 다음에 에머슨이었나? 에머슨이 맞나?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가 아니어서 몰라. 제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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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 미국 3대 세 번째 대통령. 제퍼슨. 그 다음에 해밀턴이라는 사람은 그 사람은 대통령은 못 해봤어. 못했는데 초대 재무장관이지. 재무장관이고 미국 10달러 지폐에 이 사람 얼굴이 새겨져 있어. 초대 재무장관. 영국과 이제 독립전쟁을 하고 이겼잖아. 이겼는데 전쟁을 이기고 독립은 했는데 경제는 엉망이 된 거예요. 독립전쟁을 하면서 은행들이 발행한 채권들, 그 다음에 이제 전쟁 비용, 그러니까 은행이 이제 다 파산을 하게 된 거야. 은행 파산을 해서 그때 이제 연방은행의 필요성이 대두가 된 거야. 연방은행. 이때 이제 해밀턴이 재무장관으로 뭘 했냐면은 처음에 이제 논문을 하나 써서 내는데 공적 신용
관한 리포트를 내. 국무회의에 공적 신용에 관한 리포트를 제출하면서 모든 주정부의 채무, 모든 연방은행의 채무를 다 끌어안고 우리가 새로 화폐를 발행하면서 갚아나가자. 모든 채무를 이자까지 포함해서 정산한다. 사실 연방은행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거든. 이제 막 신생국이고 나 몰라 이래도 돼. 그런데 해밀턴이 모든 주정부의 채무와 모든 연방은행의 채무를 다 끌어안고 이거를 갚아주겠다 그래. 갚자고 그래. 아니 갚자고. 이자까지 깔끔하게. 그러면서 연방은행을 세워. 그게 퍼스트뱅크야. 그래서 20년 기한으로 연방은행이 설립이 돼. 근데 이때 이제 이 북부들이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되게 이제 담론을 나누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상당히 이 엘리트들이잖아.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얄팍한 얘기들을 나누지 않아. 미국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스식과 로마식이 이제 대두가 돼. 그리스식은 자유와 독립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이고, 로마식은 제국, 큰 그 중앙 권력이 있고, 그 중앙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원로원이라든가 뭐 입법원 이런 거 나누듯이 견제와 균형, 강력한 중앙정부와 중앙정부, 그래서 그것을 견제하고 균형을 잡는 힘의 분배, 이거를 이제 생각하고, 요게 이제 자유와 독립은 어디냐? 남부는 각 주정부에 더 큰 힘을 싣고 주가 자유와 독립을 주정부가 주 단위로 자유와 독립을 갖기를 원했던 게 남부고, 그다음에 북부는 강력한 중앙정부가 있고 그것을 견제하고 균형을 갖자. 이게 북부예요. 새삼스럽지? 처음 정도야. 그래서 요 남부를 대변하는 게 민주당이야. 북부를 대변하는 게 공화당. 근데 원래 반대 아니었어요? 아니 출발은 이렇게 해. 예. 출발은 링컨이 공화당이야. 예. 그건 얘기 들었어요. 공화당이고, 처음에는 다 민주당 출신들이 권력을 잡아. 민주당 출신들이 다 대통령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 해밀턴은 북부야, 말하자면. 근데 이제 제퍼슨이나 이런 사람들은 남부를 대변하는 사람들이었어. 근데 그때 당시에 북부는 그러니까 모든 그때 당시에는
미국은 그냥 농업국가였어. 북부의 95%가 농산물, 그 남부에서 나왔어. 북부는 별거 없었어. 뭐 공장이라고 해봤자 진짜 가내수공업 같은 그런 공장들. GDP의 5%도 차지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 연방정부가 이때 이 시기에 연방정부의 힘을 모아준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했거든. 근데 독립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 연방은행이 필요했던 거야. 연방정부가 필요했던 거고. 전쟁을 이끌 연방정부가 필요했고, 그리고 그 사후 처리를 하기 위한 연방은행이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20년 기한으로 퍼스트뱅크가 설립이 되고, 이제 연방이 나서서 세금을 걷어들이고 그것으로 빚을 갚아 나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미국을 만든 것은 해밀턴인 거야, 해밀턴. 오늘날의 미국이 만든 거. 그래서 1차 기한이 끝나고 다시 이제 두 번째로 1820년에 또 이제 세컨드 뱅크를 세워서 남은 업무를 처리하고, 그러고 이제 연방은행은 사라져. 연방은행이 사라지는데 다시 또 연방은행이 필요한 시기가 온 거야. 그게 언제였냐면은 누구하고 남북전쟁. 남북전쟁이 이제 끝났어. 그런데 그때는 이제 연방은행이 없을 때야. 없을 때인데 전후 복구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제 다시 또 강력한 연방은행이 필요해진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때 이걸 주도했던 거는 미국 재무부지, 또 공적 기능을 갖춘, 공적인 기능을 위한 공적인 은행이었다고. 창문 열어도 여기 문 열어도 될까요? 너무 가까워서. 저쪽에 창문을 선풍기를 너쪽으로 틀어줄까? 아니 그게 아니고 공기가 가까워서. 공기가 안에서는 거니까. 예. 그러네. 이 네 사람의 열기가 아주 대단하구나. 그러니까 남북전쟁이 다시 이제 이 연방은행을 필요로 하게 된 거지. 그래서 연방은행을 그때 이제 만들고, 그때부터는 이제 상시화되는 거야. 상시화되고. 그러니까 남북전쟁 때, 다시 만들어지고,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1907년이 됐어요. 우리가 이제 대공황 하면은 1929년을 떠올리잖아. 근데 미국의 대공황이 1907년이 먼저 일어나. 그러면서 그때 이제 은행들이 파산을 해. 파산을 하고, 이제 기업들이 이제 막 쓰러져 가고, 이럴 때, 이게 14년인가 15년인가 그런데, 미국 재무부에서 파산한 은행들을 살리기 위해서 1,500만 불이라고 하는 거액을 들여가지고 파산한 은행들을 이제 구제하려고 하거든. 근데
그때 이제 JP 모건 이때면은 록펠러가의 자산이 5천억 불. 5천억 불 정도 된다라고 추산하던 시기고, 그때 JP 모건이 돈이 많냐, 록펠러가 돈이 많냐, 막 설왕설래 하던 시기야. 그러니까 JP 모건도 록펠러 못지않은 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때 JP 모건이 1억 5천만 불, 미국 정부가 1,500만 불을 가지고 뭔가 해볼, 그 푼돈 가지고 뭘 하겠어요. 우리가 돈 낼게요. 하면서 이 연준을 되살리는데, 그러면서 이제 맞아, 참 얘기가 좀 덜 된 게 있네. 견제와 균형이라고 했잖아. 공화당. 그러니까 연방은행이 재무부에 속하면 안 되는 거야. 행정부에 속해서는 안 되는 거야. 공화당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이때 독립을 시켜버려, 행정부에서. 민간 기구로 독립을 시켜버리는 거야. 이때 1914년도. 그래서 JP 모건이 그래서 연방준비제도에 돈을 넣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한 번 더 수정이 돼. 언제냐? 그게 1934년, 35년 두 해에 걸쳐서 은행법을 만들거든. 은행법을 만들고 개정하고 하면서 뉴욕에 있는 록펠러가의 은행이 있고 카네기가의 은행이 있어. 록펠러, 카네기, 그 다음에 JP 모건 해서 얘네가 그때 당시 80% 연방 준비제도에 80%의 돈을 넣고, 근데 지금은 이 뉴욕 그 금융가지, 금융 자본이 지금은 한 53%? 53% 맞나? 53%. 여전히 얘네 뉴욕이야. 뉴욕 금융가에서 53% 정도 자본이 들어가 있고, 정부는 여전히 20%고, 그러면 얼마가 비는 거지? 17%인가? 27%. 27%. 27%. 맞네. 27%는 유럽계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 유럽계.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리고 이제 얘네도 그래서 그러니까 수익을 내야 돼. 연방준비제도도 수익을 내는데, 그러면 수익을 내서 어떻게 하느냐? 94%는 재무부로 들어가. 수익의 94%. 요게 월 한 금리 인상하기 전까지
그 금리가 이렇게 안정돼 있었던 시절, 그때는 월 평균 300억 불 정도의 수익을 내서 재무부로 송금을 했어. 그리고 나머지 6%는 일로 보내는 거야. 6%. 뭐 이제 얘네들이 투자자니까 투자를 했으니까 그 수익을 배분하는데 투자한 거에 비해서 수익이 없는 거지. 이게 왜 그런가는 이제 또 이따가 이제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JP 모건이 JP 모건 창업자가 죽었는데 상속을 했는데 19%밖에 안 돼. JP 모건 자산에. 이제 그럼 81%는 누구냐?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음모론이 막 나오는 거예요. 로스차일드 아니냐? 그 유럽의 전주가 뭐 그런 얘기들이 나와. 근데 어쨌든 이게 왜 민간 기구가 미국의 중앙은행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는 이 해밀턴이 아니고 공화당이 공화당의 방식인 거야. 공화당의 방식. 그 정신이 여기에 연방준비제도에 스며드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 재무부가 직접 연방은행을 은행장을 선임하고 뭐 하는 것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왜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 우리가 작년이지 SVB 사태 기억나지? 실리콘밸리 은행, 예. 뱅크런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니까 실리콘밸리 은행이 가지고 있던 장기채가 폭락을 하면서 손실을 입은 거잖아. 손실을 입으면서 그게 이제 소문이 나면서 예금 인출하고 이러면서 뱅크런이 나고 은행이 그러니까 시스템 위기를 겪은 거거든, 이게. 그런데 이제 그때 물론 미국 그러니까 앨런 재무장관하고 또 누구냐 파월 의장 나와가지고 시가 그대로 액면가 그대로 채권을 사주겠다 라고 했지만 결국 이 시스템 위기를 만들어낸 거는 미국 재무부와 연준이었단 말이야. 재무부는 채권을 3조 달러에 달하는 채권을 발행을 했고, 그러니까 연준은 이 인플레를 꺾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댔고, 그러면서 시스템 위기가 온 거잖아. 이거를 결국 그러니까 이런 위기가 터지니까 그때 이제 어떤 황당한 일들이 벌어졌냐면은 그 막 중서 은행장들이 헬기를 타고 누구를 찾아갔어? 오마하의 현인이라고 그러지. 왜? 워렌 버핏. 워렌 버핏은 지금도 약 200억에서 300억 달러에 달하는 현찰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은 200억에서 300억 달러에 달하는 현찰을 지금도 항상 이제 뭐 주식 투자를 하지만은 현찰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언제든지 사겠다는 거야. 싸게 사겠다는 거야. 현찰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시스템 위기가 왔을 때
주술 수가 있어요. 헬기 타고 다 날아간 거야. 우리 채권 좀 사주세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등장을 하고 끝판왕이 등장을 하지. 제이미 다이먼이 왜 월가의 황제냐? 그러니까 연주는 시스템 관리자에 불과한 거야. 이 시스템 위기를 얘는 이용하는 사람이고 얘는 방어하는 사람이야. 수호자야. 시스템이. 결국 부실은행 자기가 다 인수하잖아. 인수해서 정리할 거 정리하고 이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게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야. 미국을 지키는 힘은 물론 국방력도 있지. 뭐 재무부도 자기 역할을 하고 연준도 자기 역할을 하지. 최종 수비수야 이 사람이. 훗날 대체할 사람이 있긴 할까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계속 우리나라의 뭐 제일 큰 은행 상업 뭐 KB 국민은행 있고 신한은행 있고 뭐 그러지. 이 은행들은 당국의 규제를 받아. 당국의 허가를 받아요. JP모건은 당국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당국 이전에 있던 은행이야. 미국이 위기에 빠질 때 미국을 구해주는. 그러니까 이 회사의 사업 파트너가 거버먼트야. 미국 정부의 사업 파트너라. 규제 당국이나 뭐 금융 당국이 아니야. 사업 파트너가 이 회사의 사업 파트너가 미국인 거야. 미국 정부인 거야. 미국 정부가 하고 그것이 삐끗했을 때 연준이 나서고 그래도 안 됐을 때, 그래도 안 돼서 시스템에 위기가 왔을 때 최종적으로 나서는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이제 초점은 뭐냐면 공적 신용에 관한 얘기예요. 우리나라가 1997년 IMF 맞았을 때 금모으기 운동을 했잖아. 그게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좀 뜨악했을 거야. 왜 국민들이 저게 무슨 도움이 된다고. 오히려 국제 분값만 떨어지는데. 이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사실 제대로 된 평가는 어떻게 보면 아직 없는 거야.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는 전 국민이 국가의 공적 신용 회복을 위해서 나섰다는 거야. 그 신용을 지켰다는 거야. 전 국민이 나서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야. 그게 미국의 공적 신용은 미국 정부가 나서서 지켜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런 이렇게 균형 잡힌 그런 힘을 통해서 미국을 지켜내고 있거든. 우리는 그런 것들이 갖춰지기 전에 그냥
이런 공적 신용에 대한 인식이 있기도 전에 국민들이 본능적으로 한 거야. 그 시절에 공적 신용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가 이해했나? 이해하지 못했어. 그런데 한 거야, 그거를. 미국에서도 공적 신용에 관한 그 이해가 아예 없을 때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미국을 이끌어냈듯이 한국은 그냥 국민들이 본능적으로 이런 그 공적 신용에 관한 이해가 없었으면 없잖아. 지금도 보면은 이 신용에 대한 이해가 없어. 신용은 M2 M2가 뭔지 알지? 본원통화 플러스 신용, 이거를 M2라 그래. 근데 이 신용을 다른 말로 레버리지라 그래. 신용이 있으면은 지렛대지. 이게 경제 성장의 지렛대를 만들 수가 있다고. 신용이 있으면 돈을 빌려와서 내가 필요한 그 사업을 일으킬 수 있다고. 성장을 할 수가 있다고.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신경을 써야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제 어차피 체제 경쟁이 들어간 거야. 체제 경쟁이 들어갔어. 신용을 통해서 성장을 하는 것과 신용을 안 쓰고 현물에만 의존해서 금, 원유, 자원, 가령 1971년도에 닉슨이 그때 당시 미국이 대략 전 세계 금의 80%를 가지고 있었어요. 80%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을 했어. 그런데도 경제 성장의 속도가 너무 빠른 거야. 성장은 빠른데 그러면은 금값이 그만큼 올라가야 되는 거야. 아니면 그만큼 금을 캐던가. 근데 금은 공급되지 않으면은 금값이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때 당시에 금값하고 지금도 계속 금태환을 하고 있다라고 치면은 지금 금값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겠지. 이게 금태환을 하게 되면은 경제가 그 안에서만 성장할 수밖에 없어. 되게 더딘다고.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미국이 금태환을 하지 않고 달러를 어디에 닉슨이 말하냐면 미국은 계속 성장할 것이고 그래서 미국의 GDP에다가 연동을 시킨 거야. 그래서 성장하는 만큼 우리는 달러를 발행할 수 있다. GDP가 성장하는 만큼. 근데 신용이 좋으면은 지렛대를 활용하니까 더 빨리 성장하겠지. 근데 이 금태환으로서는 돈맥경화가 걸리는 거야. 이게 성장이 제한돼 있다고. 성장이 안 하진 않겠지. 근데 신용을 통해서 성장을 하면 100을 갈 때 얘는 2, 3밖에 못 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체제가 갈려. 신용에 중점을 두는 체제와 현물에 중점을 두는 체제는 어떻게 갈라지게 되나? 10년이면 돼, 10년. 10년이면.
윤정우 잠깐 쉬었다 하죠. 여기 안에는 좀 청력이 많은 하던 얘기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쨌든 민주당과 공화당이 처음에는 그렇게 출발하거든. 민주당은 남부 쪽 입장, 자유와 독립. 공화당은 북부 쪽, 견제와 균형. 이다가 이게 언제 바뀌냐면은 1935년도 루즈벨트가 대통령이 되면서 루즈벨트가 마샬 플랜, 공항 이후, 대공황 이후에 마샬 플랜을 진행을 하려면은 강력한 중앙 정부의 통제력이 필요하잖아. 그러면서 루즈벨트가 민주당 사람이었겠지. 그러면서 그때 이제 강력한 중앙 정부로 민주당이 돌아서, 그러고 이제 결정적으로 돌아서는 게 이제 케네디가 이제 민권법, 흑인 여성을 비롯 흑인과 여성들에게 이제 어떤 참정권을 주는 그런 민권법이 케네디가 살아있을 때는 아마도 통과가 안 됐을 거야. 그 다음 부통령으로 있던 사람이 그거를 이제 통과를 시켰겠지. 그러면서 약자 또는 이제 이런 지금의 민주당의 어떤 정체성, 이거를 그때 이제 1960년대에 민주당이 그렇게 선회를 하면서 이제 공화당도 민주당이 이제 기존의 텃밭에서 표를 잃고 대신에 옛날 민주당 텃밭에서 공화당이 표를 얻으면서 그냥 그렇게 지금 오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때만 해도 이제 우리는 북부는 집토끼, 그래서 이제 남부표도 가져오겠구나 하면서 막 했는데 아니었던 거야. 그냥 그렇게 서로 어긋나게 된 거지. 그러니까 균형이 그냥 그렇게 맞춰져서, 그러니까 그게 미국 SF 소설도 그런 흐름이 있어. 아이작 아시모프 파운데이션은 약간 남부 정서야. 자유와 독립, 막 저항하고 막 그런 정서거든. 근데 듀는 북부 정서야. 견제와 균형, 음모로 막 나오는 거야. SF도 걔네들 그리스식이냐 로마식이냐 하는 게 17세기서부터 이렇게 18세기서부터 건국 당시부터 그게 이렇게 오는 거야. 근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북부지. 미국은 북부의 정신으로. 그렇지만 총기법, 이게 남부 정신이거든. 없앨 수가 없는 거야. 뿌리 깊은 거라서. 그게 이제 총기 회사의 무슨 음모론 이런 것도 있는데, 걔네들은 국가 이전에 내 가족들과 내 터전을 내가 총 들고 지킨 거야. 국가가 해주기 전에, 정부가 해주기 전에 자기가 그렇게 해온 거야. 총을 버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정서를 이해하면은 미국 총기법이 그 많은 총기 사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속되는 이유들이 아마 설명이 될 거야, 걔네들은. 근데 정말 왜 그렇게 못 버리는지. 자동차 사고 그렇게 많은데도 못 버리잖아요. 그렇지. 거의 그런 식으로 보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만 했다. 좀 더 덜 된 거 있나? 좀
설명이 좀 더 필요한 거 없었나? 없을걸요. 없어. 연준이 좀 이해가 가? 그래서 예, 조금 이해가요. 연준 뒤에는 끝판왕이 있다는 거. JP모건. JP모건. 그게 진짜로 미국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 최후의 근데 그 사람이 죽으면 대체제가 있을까요? 당연히 있지. 있어요? 응. 사람 하나 죽는 걸로 대체제도 못 차고 망가진 거 그러니까 하도 많이 봐서. 지금 그 제이미 다이먼이 그 사람은 아마 전문 경영인일걸? 그 가문 사람이 아니야. 예? 가문 사람이 아니라고. JP가의 가문 사람이 아니야. 예. 그러니까 모건가 사람이 아니라고. 예. 전문 경영인이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미국 연방 준비제도에는 미국의 유력 가문의 돈들이 다 들어가 있어. 카네기, 록펠러 막 이런 가문들의 돈이 다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94%가 연방은행의 수익의 94%가 재무부로 가고 단지 6%만 배당받거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시스템이 위기가 오면 모든 걸 잃잖아. 지켜야 되는 거야. 그것만 받아도 돼. 왜냐면 거기에는 자기 자산의 일부밖에 안 들어가 있어. 아까 봤듯이 JP모건이 1억 5천만 달러 냈는데 정부보다 10배의 돈을 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자기네들 자산의 1%도 안 돼. 1% 되나? 1%도 안 되는 돈이지. 더 큰 걸 지켜야 되는 거야. 더 큰 거를. 그 사람들은. 시스템의 위기가 오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체제가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6%의 수익은 안 받아도 되지만 그래도 주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명목상으로 받는 거지. 대신에 이 패밀리들의 대변인은 누구냐? 뉴욕 연방은행 총재인 거야. 이 사람은 무조건 말뚝으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 들어가. 말뚝으로 들어가. 그래서 미국은 그 힘으로 지켜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는 나라라. 멈추지 않는 성장을 미국은 계속 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은 신용이 있는 나라고 신용을 쓰는 나라야. 지난번에 지난달이지? 팬데믹 이후에 성장을 봤잖아. 미국은 성장하고 중국, 일본, 한국은 성장을 못했어. 차이점. 신용이. 그럼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는 거는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얘네들이 특별하게 헛발질을 하지 않는 이상은 신용이 있고 그 신용이 그 해밀턴에서부터 비롯되는 공적 신용에 대한 생각 이것들을 그리고 그 시스템의 위기가 와도 막아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거든. 자, 우리는 시스템의 위기가 왔을 때 온 국민이 나서야 되는데 거기는 그냥 한 은행이 나서면 돼.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이 시스템을 허물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허물 수도 있어. 말하자면. 근데 그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얻는 이익이 더 크잖아. 그지? 형, 시스템의 위기라고 얘기하면 공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황 정도가 아니지.
체제가 무너지는 거야. 사회가 무너지는 거야. 체제. 근데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헛발질을 해도 미국 정부가 헛발질을 하면 연준이 카바를 쳐준단 말이야. 그럼 연준이 또 헛발질을 했을 때 그때도 또 지켜주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는 작년에 봤단 말이야. 작년에. 누가 미국을 지키는가. 국민들은 애국심으로 막 군대에 가서 총 들고 나라를 지켜.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대해서 리스펙을 해주고 또 이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많은 월급을 주고 그렇게 이제 하는 게 있고 보이지 않는 그런데 작년의 모습 그 진짜 위기 상황에서는 모습을 드러내지 잠깐씩. 그런데 그것도 그때 제이미 다이먼이 직접 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기 회사의 그 힘으로. 자, 근데 그 제이미 다이먼이 지난주인가 경고를 한 방 날렸어. 이 사람의 말은 귀 기울여야 돼. 그 사람이 무슨 리스크를 얘기를 하냐면은 2, 3분에 끝내라 그랬었는데 예. 자, 신용은 이제 신용을 쓰는 주체는 셋이야. 정부, 법인, 개인. 개인 신용은 지금 얘네 그 카드 리볼빙 지금 거의 20%대까지 올라갔다 그러더라고. 근데 이게 시스템 위기를 가져오진 않아. 근데 정부가 벌인 리스크는 일단 해결이 됐어. 수면 아래로 내려갔어. 근데 이제 이 법인의 신용 리스크가 지금 올라오고 있어. 이게 이제 회사채지. 회사채가 지금 이제 리스크가 좀 커지고 있는 거야. 물론 이제 그 막 매그니피센트 세븐 이런 회사들이 아니지. 그런 회사들이 아니고 러셀 2000 지수에 포함되는 중소기업들. 이 사람들 이 기업들이 회사채나 아니면 또는 뭐 전환사채 주식으로 바꿔주는 거 이런 어쨌든 다 주식 발행으로 해결이 안 돼서 뭔가 외부에서 돈을 끌어올 때 회사채나 전환사채를 쓰잖아. 이 부분에 이제 리스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 제이미 다이먼. 요거는 이제 커질 경우에 시스템 리스크가 좀 올 수가 있어. 근데 뭐 아직 시스템 위기는 아니고 투자 리스크지. 투자자들한테 이거는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 요런 이제 정도. 그 정도. 그래서 투자자들 조심해라 하는 정도. 이렇게 정리할게요.